부처 그 도덕의 실체 시작할게. 무엇이 도덕적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너희들은 무조건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하잖아. 그런데 그게 멍청한 생각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해줄게. 일단 도덕의 뜻 먼저 정리하고 가자. 도덕, 양심이나 여론, 관습 등에 비추어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 되는 내면적, 자율적 원리이고, 그에 반해서 법률을 도덕과 비교해서 정리하면 그때 법률의 뜻은 법률, 양심이나 여론, 관습 등에 비추어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 되는 외면적, 타율적 원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보통 도덕을 내면적, 자율적 이 정도로만 사전에서는 표현하는데 나는 여기서 더 들어가서 정리를 해줄게. 도덕, 상대적, 가변적, 자발적, 불문적, 암시적, 주관적 원리이고 법률은 절대적, 불변적, 강제적, 성문적, 명시적, 객관적 원리라고 할 수 있어. 도덕과 법률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나타난 순서 크기로만 보면 도덕이 법률보다 세상에 태어나는 게 더 빠르고 더 개념이 커. 그러니까 태초에 도덕이 있었고 그 도덕을 기반으로 그중에 선별해서 만든 게 법률이야. 도덕이 가진 여러 특징들을 나쁘게 말하면 그 적용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어떤 도덕이 있는데 그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어느 날 그 도덕이 나를 향할 때 그것이 불편하고 불쾌해. 그때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을 때가 있거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게 도덕이야. 그래서 특히 힘을 가진 권력자는 어떤 도덕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그것을 무시해버려. 이건 권력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그래. 너도 그래. 넌 안 그럴 것 같아? 넌 언제나 도덕적이야?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예수도 그랬잖아. 죄 없는 사람만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다 돌 내려놓고 돌아섰지. 자신은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만 그것을 강요하고 질책하는 것. 그것을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래. 반면에 법률이 가진 여러 특징들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에 외예가 되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법률을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로 내세우는 것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정신이야. 자, 이 정도면 도덕하고 법률을 구분할 수 있지. 그리고 도덕과 관련해서 내가 했던 명언. 권력을 잡기 전에 도덕은 선하지만 권력을 잡은 후에 도덕은 반드시 악해진다. 이것까지 기억하면서 지금은 부처 시리즈 중이니까 불교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부처가 만든 초창기 불교 도덕의 핵심은 그거야. 카스트 신분 제도를 부정하며 진리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정신이었어. 이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매우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도덕이었고 여기에 인도 대중들이 열광하며 초기 불교가 인도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 그런데 부처 사후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난 후에 즉 권력을 잡은 후에 불교 도덕은 악해지기 시작해. 여기서 악해졌다라는 말은 즉 초기에 평등 도덕 정신을 잃어버리고 타락해졌다라는 말이야. 내가 만든 부처 시리즈 제목만 보면 부처가 사기꾼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부처는 죄가 없어.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문제는 후대의 중들, 그 인간들이지. 왜냐하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도덕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안위가 더 우선인 이기적인 존재들이거든. 중도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외회가 없어. 불교의 타락, 이건 지금 시대에 와서 새삼 문제되는 게 아니라 무려 부처 사후 인도에서도 그리고 고려 때에도 있었어. 고려 때에 타락한 불교를 반성하면서 또 새로운 도덕을 고민했던 사람이 진울이야. 근데 어때? 그래봤자 현재에도 달라진 게 없지. 그건 왜 그래?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멍청한 도덕의 한계, 즉 불교의 한계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해줄게. 무엇이 도덕적이다라고 할 때 앞으로 너희들은 무조건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하지 마. 왜냐하면 도덕에는 멍청한 도덕과 영리한 도덕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멍청함과 사악함은 같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멍청한 도덕은 사악한 결과를 불러와. 그럼 뭐가 멍청한 도덕이냐?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도덕, 평가를 받지 않는 도덕,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도덕. 이런 게 멍청한 도덕이야. 이 세 개는 엄밀히 구분되지 않아. 위해서 나눈 것 뿐이고 멍청한 도덕은 이 세 가지에 각각 다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이 중에서 부처가 만든 불교 도덕은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멍청한 도덕에 주로 속해. 평등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는 현실적이야. 근데 그걸 무한히, 열반이니, 해탈이니 이런 망상으로 풀어버려.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마르크스와 레닌의 도덕이 실패한 이유도 인간의 속성이 공동체의 이상적 목표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그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멍청한 도덕이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야. 하지만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레닌이 살아온 일생을 살펴보면 러시아 황제의 폭정에 고통받던 그 시대 기준으로 그는 최선을 다한 거야. 하여튼 공산주의가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멍청한 도덕이었기 때문에 소련이 망한 것이고 여기에는 유교도 포함돼. 그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간에 있었던 이론 논쟁이야. 애초에 현실과 아무 관계없는 쓰레기를 주제로 논쟁을 벌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했으니 조선이 망한 거야. 멍청한 도덕 두 번째, 평가를 받지 않는 도덕. 여기에는 주로 정치 권력이 해당돼. 어떤 정치인은 말로는 훌륭한 도덕 구호를 내세워. 대선 때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문재인의 도덕 구호가 뭐였어? 사람이 먼저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국민 모두의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이랬잖아. 네가 문빠라면 저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말이 많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리 문빠라도 문재인의 이 말,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거든. 하지만 문재인 때 아파트값 폭등했지.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문빠 너희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야. 문재인이 평가를 받지 않는 멍청한 도덕주의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를 가리켜 특등머저리라고 한 거니까 그래. 똑똑하기만 하냐.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저런 막말을 할 만큼의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김정은의 저런 패기와 용기는 좀 배워. 멍청한 도덕 세 번째, 일관성이 없는 도덕. 이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페미 단체들이 거들어서 만들어낸 간통죄 폐지 사건이야. 페미들이 간통죄 폐지를 주장할 때 그 명분으로 삼은 도덕이 무엇이냐면 국가가 개인들의 아랫도리 사건에 형사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 이걸 좀 멋있게 표현해서 판결문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어.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그럼 같은 논리로 금전 섹스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도 성립하는 거야. 섹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돈 내고 하는 섹스, 금전 섹스, 그리고 돈 없이 하는 섹스, 공짜 섹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에 공짜 섹스는 없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잖아? 그럼 그 부인이 가장 먼저 뭘 하는지 알아? 섹스를 거부해. 율랑녀와 하는 섹스는 그 금전 거래가 건 단위이고 애인이나 부인과 하는 섹스는 그 금전 거래가 월 단위라는 차이만 있을 뿐 둘 다 금전 둘 다 유부남인데 각자 사정이 있어서 부인이랑 섹스를 못하는 상황이야. A 남자는 돈이 없어서 율랑녀와 한 달에 한 번 금전 섹스를 했어. 그런데 B 남자는 돈이 많아서 율랑녀에게 그 일을 그만두게 하고 오피스텔을 사주고 외제차도 사주고 용돈은 매달 500만 원을 주고 스폰을 하면서 한 달에 여러 번 섹스를 했어. 근데 A 남자는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B 남자는 간통에 해당돼서 처벌을 안 받아. 이게 맞다고 생각해? 너희들은 이제 깨달아야 돼. 도덕적인 것이 무조건 선하다, 좋다가 아니라 멍청한 도덕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어떤 정치인들은 그 이유가 순전히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자유니 정의니 나라를 구한다느니 이런 멍청한 도덕으로 국민들을 선동, 세뇌시키는 경우가 많아. 거기에 해당하는 과거 대표적인 사건이 아테네와 멜로스 섬 사건. 교수 마이크 샌델을 쓰레기로 보는 이유,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 얘기했으니까 보면 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멍청한 도덕으로 선동 세뇌시키며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나쁜 정치인이 있거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젤렌스키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기, 기관 시설들을 폭격해서 국민들 삶이 힘들어졌어.
이때 그가 말하길 우리는 돈과 휘발유, 뜨거운 물과 전기가 없는 상황에 놓일 수는 있지만 자유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하거든. 이게 정말 국민들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 같아? 만일 러시아가 중국이나 이북처럼 자유가 없는 일당 독재, 1인 독재 국가이면 저 말이 맞겠지. 하지만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야. 그럼 푸틴의 독재는 뭐냐? 내 앞에서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마. 물론 푸틴이 정적들도 죽이고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부정선거도 하고 독재적 행보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정작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을 나쁜 독재자라고 생각 안 해.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은 온갖 자유를 다 누리고 있어. 심지어 러시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보다 더 잘 살아. 2021년 기준 우크라이나 1인당 GDP가 4,835달러이고 러시아 1인당 GDP는 12,172달러. 즉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 국적을 선택하면 지금보다 3배는 더 잘 살 수 있어. 원래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그런 상황에서 같은 나라가 되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자유를 잇는 것도 없는데 도대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알기로는 젤렌스키 자신도 어려서는 러시아어를 쓰면서 자랐던 사람이야. 자, 이제 도덕의 실체 정리하자. 멍청한 도덕과 영리한 도덕이 있다. 잘 구분해라 이 말이야.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멍청한 도덕을 고집하다가 나쁜 결과를 맞이해도 반성을 안 해. 나의 행위는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되었어도 그건 괜찮다. 이렇게 자의를 한다고. 사업을 하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거든. 그래서 직원들은 다 퇴사하고 사장인 자기도 다른 데 취직하고 그랬어. 그게 1년 전 이맘때인데 그래서 내가 사업 정리하고 보증금 남은 거라도 챙겨라. 그리고 너의 물건들은 내가 맡아주마 하니까 자기는 망해도 여기서 망해서 나가겠대.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잖아. 결국 보증금 다 까먹고 오히려 월세 빚까지 졌고 물건들은 폐기물 값 돈 내며 버리고 망해서 나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1년 전 너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직원들 다시 부르고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대. 물론 직원들을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부분은 숭고하지. 하지만 현실성이 없잖아.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재기가 힘들었거든. 그런 현실은 무시하고 자기는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자의하면서 1년 전 자기의 그 멍청한 결정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더라고. 물론 그 친구 말대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 그럼 그때 사무실 다시 없고 직원들 다시 부르고 해도 되잖아. 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월세를 1년 동안 멍청하게 내냐고. 그래서 멍청함과 관련된 내 명언 멍청함과 사악함은 같다.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줄게. 그 친구가 1년 동안 멍청하게 낸 월세며 관리비 등이 약 2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지출해서 막상 자기가 가져간 이익은 하나도 없거든? 그럼 뭐야? 그건 자신의 멍청한 도덕으로 인해 그 돈을 그냥 버린 것이나 혹은 강도를 만나서 뺏긴 거랑 다름없잖아. 그래서 머리에 박아. 멍청한 도덕은 사악한 범죄와 같다. 내가 말을 하는 인간만이 생각을 하는 고도의 자의식을 가진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멍청한 생각, 멍청한 도덕은 하지 마. 네가 만약 문과잖아. 그럼 멍청한 도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대통령이 된 문재인, 그가 펼친 5년 동안의 그 도덕 정치에 너는 행복했는지 너도 반성해봐. 국가이든 단체이든 부패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새로운 도덕을 내세우며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그런데 그 새로운 도덕을 내세운 사람도 권력자가 되면 부패해지기는 똑같아. 그게 멍청한 도덕의 한계이며 그럴 수밖에 없는 루틴 같은 거야. 고려말 혼란스럽고 부패한 사회에서 성리학이라는 도덕을 내세우며 나타난 신진 사대부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런 고려보다 좋았냐? 아니지. 불교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멀리 고려시대 진울까지 갈 것도 없어. 조계종이 부패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새로운 도덕을 가진 사람. 바른불교 제가모임 대표 우희종. 이 사람이 힘을 가지고 그 도덕을 실천하면 뭐 될 것 같아? 그건 잠깐이고 다시 부패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야. 대파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지금은 부패했다고 욕먹는 조계종 간부 중들이 1994년도에는 무려 종단 개혁을 요구했던 젊은 중들이었어. 지난 1994년 조계 종단뿐 아니라 종단을 넘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조계종 사태. 당시 이른바 개혁불사를 이끈 주요 동력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겪었던 승려들과 승가 대학생들이었다. 엄청난 홍역을 치른 끝에 젊은 그들은 개혁종단을 이끌어냈고
권력화된 총무원의 폐단을 줄이고 종단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그랬던 그들이 2005년 기준으로 불과 10여 년 만에 자신들도 똑같이 부패한 중들이 되어버린 거야. 당시 개혁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법이 그러잖아. 개혁의 주체가 철학이나 안목이 빈곤하니까 결국은 그들도 이해관계에 휘말린다. 도법의 이 말이 뭐야? 내가 한 말, 멍청한 도덕의 한계 같은 말이잖아. 이때가 2005년인데 여기서도 조계종 부패를 해결하겠다는 참여불교 제가연대 상임대표라는 김동건이라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우희종이 나온 이 방송은 2017년이니까 또 10여 년 지난 건데 그동안 뭐가 달라졌어? 김동건에서 우희종으로 사람만 바뀐 거 말고 달라진 게 없잖아. 이게 멍청한 도덕의 한계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야. 고려시대 때 타락한 불교를 혁신하기 위해 진울이 만든 게 정예결사래. 그래봤자 어때? 그 혁신은 잠깐이지. 1947년에는 또 타락한 불교를 혁신하기 위해 성철이 만든 게 봉암사 결사야. 그래봤자 어때? 그거 역시 잠깐이잖아. 여기서 해경이 그래. 봉암사 결사 정신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불교 도덕을 유지하는 상태, 즉 참회와 수행을 통해서 하겠다 이거야. 하지만 내가 말했지.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멍청한 도덕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백날 결사만 하면 뭐하냐고. 결국은 도로아미 타불인데. 그래서 그 멍청한 짓을 끊으려고 내가 만든 게 다수가 참여하는 경쟁 토론 방식 대파 토론이야. 그러니까 혼자서 100번 참여하고 1000번 수행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개 경쟁 토론장에 한 번 나오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해. 여기서는 어떤 도덕이든 생각이든 주장이든 정책이든 그것이 현실적인지 검증받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받고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받아. 그 모든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 대파 토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준석 징계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 이걸 보면 돼. 이미 내 영상 여러 개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무슨 말 무슨 주제를 하더라도 결국은 기승전 대파 토론이야. 내가 위에서는 도덕을 법률과 비교하면서 작은 의미로 다뤘는데 이 도덕의 개념은 사실 상당히 커. 인간들이 야생의 세계에서 벗어나 문명의 세계를 만들려면 그 기반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도덕이야. 이 도덕을 기반으로 사상, 종교, 법률, 기타 온갖 인문계의 하위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어 있어. 이 중에서 사상은 겪어보고 이건 아니다 판명나면 버리거든. 그래서 버려진 대표적인 사상이 공산주의하고 유교 이거야. 그리고 법률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버려져. 그렇게 버려진 대표적인 법률이 간통죄 이거야. 그러니까 사상이나 법률 등은 평가를 받는데 이 종교는 절대 평가를 받지 않아. 불교빠, 부처빠들은 나한테 그래. 부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지식으로 재단한다. 진짜 그래? 그럼 부처 사상을 나보다 잘 아는 중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잖아. 그런데 맨날 타락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모범이야? 그런데 종교는 불교뿐만 아니라 아무리 타락하고 잘못을 해도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비처럼 그 생명을 이어왔어. 그런데 이제는 안 돼. 계속 약 팔아서 장사하고 싶으면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죽은 부처 뒤에 숨어서 그의 후광만 팔지 말고 그 대단한 지식을 토론장에 나와서 얘기 좀 해봐.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나올 중들은 한 명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구독자 1만 명도 안 되는 학고방 유튜버인데다가 100만이라 하더라도 나올 중들은 없어. 나오는 순간 2500년 동안의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이 드러나 버릴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야. 그냥 나는 후대를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다. 그럼 또 왜 불교만 까냐 기독교도 까라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내가 왜 기독교는 안 까는지 그 이유 두 가지는 이미 얘기했어. 그래서 나한테 시키지 말고 기독교는 네가 까면 돼. 영상 만들어서 올려. 내가 좋아요 눌러줄게. 참고로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 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바로 이 사람이야. 그걸 대파 네가 어떻게 아냐. 어떤 남자가 잘생기고 어떤 여자가 예뻐서 그 사람에게 네가 빠지잖아. 그런 사람이 너를 만나주면 그때는 그 사람이 무슨 막말을 해도 괜찮은 거야. 문재인에게는 김정은이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거지. 만나만 주면 괜찮은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러면 화를 내지. 문재인에게는 너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다른 사람인 거야. 그걸 대파 네가 어떻게 아냐. 서해 공무원, 즉 대한민국 국민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답변 좀 해달라 하니까 불쾌하다, 무례하다, 화가 나 있다라고 하잖아.
예쁜 사람 김정은이 막말하는 건 참아도 너희 안 예쁜 대한민국 국민이 뭐 물어보는 건 화가 난다잖아. 이제 문재인이 왜 그토록 이북과의 대화에 집착했는지 이유를 알겠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에서 피살되고 그 시체는 불태워 버려졌는데 그것을 보고받고 그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 기록물이 하나도 없대. 이게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해서 문재인이 너희들한테 해주는 공정한 과정이야.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야. 문재인이 생각하는 그 도덕 입장에서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진짜 공정한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파 너는 우파냐 시비 걸지 마.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멍청한 질문하지 말고 좌파 우파에 관해서 만든 영상 2개 있으니까 그거 보고 얘기해. 이제 도덕의 실체, 정확히는 멍청한 도덕의 실체를 3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해줬지. 내가 이 3가지에 해당하는 도덕을 왜 멍청한 도덕이라고 이름 부르냐면 사람들은 그 도덕의 이상을 쫓는 것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고집하고 고수하기 때문이야. 그럼 반대로 영리한 도덕은 뭐냐? 이 멍청한 도덕의 분류 3가지를 반대로 생각하면 돼. 내가 도덕에 대해서 한 명은 권력을 잡기 전에 도덕은 선하지만 권력을 잡은 후에 도덕은 반드시 악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저 도덕은 멍청한 도덕이야. 영리한 도덕은 해당이 안 돼. 왜냐하면 영리한 도덕은 평가를 받잖아. 평가와 관련해서 유명한 명언이 있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어떤 도덕의 평가, 어떤 권력의 견제, 그것들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토론이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토론을 회피한다? 그건 100% 사기 도덕이고 부패 권력이야. 머리에 박아.